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정미경입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죠. 책방 이름은 청춘의 끝이에요. 좀 우울한 이름이라고들 하지만 저한텐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아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 대부분 관광객들이죠. 책을 사러 오는 건 아니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혼한 적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요. 카운터 뒤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서 있었죠. 손님들은 그걸 보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가족이냐고 친구냐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바다 냄새가 살짝 풍겼죠. 저는 묵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온 사람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손님들은 책장을 둘러보거나 사진을 찍는데 이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장 카운터로 걸어왔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정미경 선생님 맞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선 그냥 사장님으로 통했으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더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20 몇 살의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행복했었죠. 그때는 이 사진 제 어머니 유품 속에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손이 떨렸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이 남자와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아니고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또렷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선생님, 이 남자가 누구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죠.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니 침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죠. 그런데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뒤집어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미경에게 돌려줘야 할 것.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를 알아봤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글씨였죠. 선생님.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어머니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죠.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진은 돌려드릴 테니 그만 가주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선생님. 뒤에서 남자가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사진 속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장태수. 40년 전 저를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죠. 밖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걸까?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나타난 거겠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남자가 놓고 간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죠. 사진 속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죠. 제가 유일하게 남겨둔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제게 온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손님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낡은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죠. 이번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돌아가시라고 했는데요. 들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지난 사흘 동안 조사를 했어요. 장태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1950년생, 재즈 피아니스트 집안 출신이더군요. 그리고 1984년에 미국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장태수를 알았죠.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떤 사이였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언제였죠? 1982년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태수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장태수가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의 죽음을 알게 된 날을 떠올리니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세요? 자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왜 자살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와 장태수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세요? 남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진짜 모릅니다. 당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제 어머니 이름은 한소연이었어요. 1950년생이고 평생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셨죠. 한소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죠. 한소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네요. 당신 어머니가 누군지.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세요? 한소연은 장태수의 약혼녀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죠. 약혼녀요? 네. 태수는 제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수가 떠나기 며칠 전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태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저를 선택하려고 했죠. 그래서 소연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태수는 결국 떠났어요. 유학을 간다고 했죠. 저한테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그러다가 2년 뒤에 태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생님, 혹시 장태수와 사이에 아이가 있었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제 출생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입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입양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숨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장태수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저를 키우게 된 게 아닐까 하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남자가 다시 물었죠. 선생님, 혹시 아이를 낳으셨나요? 그만 물어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네,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수의 아이를요. 하지만 키우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빼앗아갔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남자일까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1982년 제가 23살이던 해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교 국문과 학생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죠.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어요. 여동생 윤경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태수를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어요. 봄이었죠.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악보집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연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 건넸죠. 감사합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도서관에서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누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태수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피아노였어요. 재즈를 전공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에요. 내년쯤에요. 태수가 말했죠.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어디로요? 뉴욕이요. 줄리어드에 합격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줄리어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학교였으니까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죠. 태수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태수는 제게 피아노를 쳐주곤 했습니다. 학교 음악실에 몰래 들어가서 연주했죠. 저는 옆에 앉아 듣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한 곡이에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름이 됐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죠. 공식적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미경아, 할 말이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내가 숨긴 게 있어. 사실은 말이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나한테 약혼녀가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집안끼리 정한 약혼이야.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거였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수가 놓지 않았어요. 미경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약혼은 파기할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야. 태수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며칠 뒤 저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소연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소연은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당당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미경이죠? 소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태수 오빠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랑 사귄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태수 오빠는 제 사람이에요. 이미 정해진 일이거든요. 태수 씨가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소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이 허락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수 씨를 믿어요. 소연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는 집안과 싸우고 있었죠.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약혼을 파기하면 유학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태수는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죠.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수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태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이 얘기를 하면 더 괴로워할 거예요.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 유학 가기로 했어. 네. 부모님이 조건을 거셨어.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럼 약혼은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 내가 유학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경아, 나 꼭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태수 씨, 기다려줄 거지? 저는 울고제 시도커 계속 편집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사랑해, 미경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임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가 떠나기 전에 꼭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일주일 뒤 갑자기 떠났어요. 연락도 없이요. 나중에 편지 한 통이 왔죠. 미경아, 미안해. 갑자기 일정이 당겨졌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미국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꼭 기다려줘.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손때가 묻을 정도로 읽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죠. 부모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고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당장 데려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유학이라고? 너를 이 꼴로 만들고 혼자 유학을 갔다고? 여동생 윤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연락처 있어? 편지 주소만 있어. 편지 써. 당장.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해.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점점 절망했습니다. 태수가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걸까요? 가족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입양 보내야 해. 윤경이가 말했어요. 안 돼. 저는 반대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혼자 키울 거야? 학교도 그만뒀는데? 그래도 내 아이인데. 언니, 정신 차려. 현실을 봐. 우리 집안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엄마 말 들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울었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져야 했어요. 가족의 압력을 이길 수 없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작은 병원이었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안아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작고 연약했죠. 이름은 뭐로 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름을 지으면 더 놓기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윤경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기록에는 미정으로 해둘게요. 다음 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폐인이 됐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윤경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잊어. 없었던 일로 해. 어떻게 잊어? 시간이 지나면 돼. 언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한테서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태수 오빠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도 못 들었어요. 미국 간 뒤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소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었죠.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버린 걸지도 모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소식을 들었어요. 태수가 죽었다는 소식을요. 신문 부고란에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지망생 장태수, 뉴욕에서 사망. 자살로 추정.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